친딸을 옥상에서 떨어뜨린 재벌가, 남의 딸을 자기 피부치라고 우기던 사장, 그리고 그 둘을 뒤에서 굴렸던 변호사랑 전무까지. 이 얘기 끝까지 보고 나면 아마 엄마라는 단어 다시 못 쓰실 수도 있습니다. 출생의 비밀 살인교사, 장부 하나로 재벌가를 통째로 박살내는 마지막 판까지 한 번에 갑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그럼 드라마 마지막 회 바로 들어가 볼게요. 남의 아이를 자기 피부치라고 믿고 살아온 여자가 죽은 줄로만 알았던 진짜 딸의 이름을 듣는 순간 제일 먼저 부서지는 건 심장일까요? 아니면 정신일까요? 그날 민경채는 딱 그 지점에 서 있었는데요. 술집 구석자리에서 잔을 쥔 손이 계속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선재가 일부러 느릿느릿 말을 끌었는데요. 그 말투가 사람 속을 긁어내리듯 건드렸습니다. 민 사장님 감당할 수 있을 때 들으라고 했잖아요. 지금이라도 그만 듣겠다고 하면 저 여기까지만 할게요. 겉으론 공손한 말투였는데요. 눈빛은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입꼬리에는 장난처럼 비틀린 웃음이 살짝 걸려 있었죠. 김변 장난칠 기분 아닌 거 알죠? 돌려 말하지 말고 그냥 바로 말해요. 내가 알아야 막든가 말든가 하죠. 민경채는 잔을 탁 내려놓으면서 그렇게 쏘아붙였습니다. 목소리가 이미 반쯤 갈라져 있었는데 본인은 그 사실조차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김선재는 잠시 잔을 굴리다가 한숨을 짧게 내쉬었습니다. 그럼 첫 번째부터 갈게요. 스텔라 장이 왜 갑자기 세리를 밀어냈을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 세리공주님 하면서 뭐든 다 떠안아줄 것처럼 굴던 사람이었는데요. 민경채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그 장면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올랐기 때문인데요. 스텔라 장이 세리 귀에 귀걸이를 채워주면서 내 손녀니까라고 웃던 날, 그때까진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알았거든요. 세리가 민 사장님 친딸이 아니라는 거요. 잔잔하게 떨어진 한 문장이었는데요. 그 말이 바닥에 떨어지자마자 민경채의 세계가 기우뚱하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요?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 안쪽이 마른 종이처럼 타들어가는 느낌이었는데요. 숨이 한 번에 들이켜지지 않았습니다. 스텔라 장이 혼자 알아낸 건 아니고요. 공 실장이 움직였더라고요. 그 사람이 예전분만 기록하고 보육원 자료까지 다 묶어서 보고 올렸습니다. 민 사장님도 얼핏 들으셨죠? 그때 바뀐 게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요. 공 실장 이름이 나오자 민경채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가 다시 붙는 느낌이었는데요. 잔이 넘어가면서 테이블에 술이 튀었습니다. 그때 그 말 다 농담인 줄 알았어요. 우리 집에서 그런 사고가 나면 내가 모를 리가 없다고 생각했는데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들은 순간부터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었습니다. 그래서 공 실장을 한 번 더 불러서 확인했었는데요. 그날 공 실장은 끝까지 눈을 피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김선재는 일부러 말을 한 번 끊었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오히려 더 잔인해 보였는데요. 루시아요. 이름 하나만 꺼냈는데도 술집 공기가 확 내려앉았습니다. 민 사장님도 느끼셨죠? 그 사람 우리 집을 너무 잘 알아요. 구조도 동선도 취약한 지점도. 그게 단순히 투자자라서 아는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민경채는 잔을 집으려다 손을 멈췄습니다. 머리가 멍해졌는데요. 생각이 따라가지 못하는 속도로 심장만 먼저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루시아 그 여자가 그래서 뭔데요? 세리 친엄마입니다. 이번에는 농담처럼 말하는 기색조차 없었습니다. 김선재의 눈빛이 아주 차갑게 가라앉았는데요. 마치 판결문을 읽는 사람처럼 담담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백미소 기억하시죠? 그 애가 민 사장님 친딸이고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민경채의 손에서 잔이 미끄러졌습니다. 유리가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크게 났는데요. 그 소리 위로 민경채의 외침이 겹쳐졌습니다. 입 닥쳐 김선재. 팔이 떨려서 테이블을 제대로 잡지도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같은 말만 몇 번이고 맴돌았는데요. 세리가 내 딸이 아니라고. 그럼 우리 미소가. 미소가 처음으로 민두식 앞에 서서 사장님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회사 로고가 찍힌 머그컵을 꼭 쥐고 제가 언젠가 이 회사 법무팀에 들어가겠다고 웃던 날도 떠올랐고요. 그때는 그 말을 귀엽다고만 넘겼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이가 왜 굳이 법무팀이라고 했는지도 수상했습니다.
민 사장님이 알고 지낸 딸은 남의 집 아이였어요. 본인 핏줄은 그날 옥상에서 떨어졌고요. 김선재가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했을 때 민경채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머리와 가슴이 동시에 터질 것 같았는데요. 숨을 크게 들이켜도 공기가 들어가지 않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밤 이후로 민경채의 시선은 세리를 볼 때마다 엉켜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병원 병실 앞 복도에서 세리는 회사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의자에 앉아 다리를 흔들고 있었는데요. 입술은 삐죽 나와 있었고 말투에는 짜증이 가득 묻어났습니다. 엄마, 큰언니 요즘 왜 저래요? 나만 보면 불붙은 사람처럼 달려들잖아요. 세리가 투덜거리면서도 루시아 팔에 몸을 기대고 말했습니다. 무슨 일 있는 거 맞죠? 아까는 진짜 눈이 이상했는데요. 딱 누가 제정신을 반쯤 꺾어놓은 사람 눈 같았다니까요. 루시아는 세리의 어깨를 감싸면서 숨을 깊게 들이켰습니다. 마음은 이미 복잡하게 엉킨 상태였는데요. 겉으로는 최대한 평온한 표정을 유지하려고 애썼습니다. 세리야, 사람 도니까 그럴 때도 있는 거야. 요즘 민 사장님도 많이 흔들리잖아. 너무 정색하지 말고 그냥 오늘은 컨디션 안 좋은가 보다 정도로 넘겨. 입으로는 그렇게 달래면서도 머릿속에서는 김선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벌써 얘길 들었나? 라는 생각이 한번 스치고 지나갔는데요. 루시아는 그 생각을 억지로 눌렀습니다. 그 순간 세리가 불쑥 말을 던졌습니다. 근데 엄마 아까 큰언니가 그런 말 했어요. 어떤 말? 갑자기 나보고 지가 내 진짜 엄마래요. 바닥이 한번 뒤집힌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루시아는 순간적으로 숨이 막혔는데요. 표정이 굳어지는 걸 들키지 않으려고 눈을 꾹 감았다가 천천히 떴습니다. 세리야, 그건 내가 알잖아. 널 키운 사람이라서 감정이 좀 과하게 올라온 거겠지. 화가 치밀면 사람 말이 엇나갈 때도 있으니까 너무 진짜로 듣지 마. 말은 그렇게 했는데요. 손끝이 스스로의 의지와 상관없이 떨렸습니다. 민경채가 엄마라는 말을 입에 담았다는 것 자체가 이미 많이 무너져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세리는 고개를 푹 숙이고 말했습니다. 근데 너무 이상했어요. 장난치는 톤도 아니고 진짜 믿는 얼굴이었는데요. 누가 들으면 제가 진짜 언니 딸인 줄 알겠다니까요. 그 말이 루시아 가슴을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문장 하나하나가 칼처럼 느껴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뻗어 세리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넌 내가 낳은 애고 내가 키운 애야. 그거 하나만 기억해. 누가 뭐라고 해도. 세리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아요, 엄마. 근데 요즘은 누가 뭐라고 해도 잘 못 믿겠어요. 그 말을 끝낸 뒤로 세리는 계속 손을 꼼지락거렸습니다. 마치 어디에 붙어있는 정체모를 이름표를 떼어내고 싶어하는 사람처럼요.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세리야, 언니 들어가도 되겠니? 민경채 목소리가 아주 낮게 깔려 있었는데요. 억지로 웃음을 그려넣은 얼굴이 더 불안해 보였습니다. 눈가는 퉁퉁 부어 있었고 손가락 끝은 힘이 잔뜩 들어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세리는 반사적으로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또 왜 와요? 아까도 난리치더니. 뒷말에 짜증이 잔뜩 섞여 있었는데요. 그 태도가 민경채의 마음을 더 깊이 긁었습니다. 언니가 아까는 많이 흥분했어. 그건 사과하려고 왔어. 미안하다, 세리야. 사과치고는 목소리가 너무 떨렸습니다. 진짜 미안해서라기보다 뭔가를 잃어버릴까봐 겁나는 사람 목소리에 가까웠습니다. 세리는 고개를 돌린 채 말했습니다. 흥분할 일 아니었잖아요. 그냥 제가 엄마라고 안 불렀을 뿐인데요. 그 말이 민경채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수십 년 동안 내 딸이라고 믿고 부둥켜 안고 살아온 아이가 이렇게 가볍게 선을 긋는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세리야, 언니가 널 얼마나 아끼는지 너도 알지 않니? 민경채의 눈동자가 요동쳤습니다. 감정이 한꺼번에 떠밀려 올라오는 게 눈으로 보일 정도였는데요. 그 감정 안에는 사랑, 집착, 죄책감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 애정이 이제는 좀 무거워요. 숨 막힌다니까요. 세리가 툭 던진 한마디가 기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가 필요 없다는 거야? 엄마라니까 자꾸 헷갈리게 하지 말고요. 엄마는 한 명인데 둘 셋 나타나면 제가 뭐가 되는데요. 세리 말투는 여전히 버릇없었는데요. 그 안에 묻어나는 불안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민경채는 한 발 다가서면서 손을 뻗었습니다.
그래도 널 끝까지 안고 싶어 하는 사람은 나야. 널 위해서라면 뭐든 버릴 수 있는 사람도 나고. 그건 친엄마도 마찬가지예요. 세리가 무심코 그렇게 내뱉자 민경채의 표정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그래, 그래서 말하는 건데. 민경채는 숨을 크게 내쉬더니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을 던졌습니다. 넌 내 딸이야. 난 내 엄마라고 믿고 살아왔고 그 믿음을 이제 와서 누가 가져간다면 나는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 세리는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민경채 눈에서 광기가 서서히 번져나오는 게 보였기 때문인데요. 그게 단순한 화나 억울함이 아니라 모든 걸 잃어버릴 사람이 마지막으로 매달리는 눈빛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아차렸습니다. 큰언니, 그 말 또 하지 마요. 진짜 무서워요. 그 한마디에 민경채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그래, 다들 날 미쳤다고 해. 근데 너까지 나를 밀어내면 나는 진짜 남는 게 없어. 너만은 끝까지 내 편이어야 돼. 말끝이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민경채는 더 말을 잇지 못하고 서둘러 병실을 나갔는데요. 문이 닫히고 나서야 세리는 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가슴이 조여드는 느낌이 계속 남아있었고 그 자리에는 한 가지 질문만 계속 떠다녔습니다. 그럼 나는 누구 딸인데? 그 시각 전혀 다른 곳에서는 또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허름한 창고 안 문태경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숨을 짧게 몰아쉬고 있었는데요. 갈비뼈 사이사이가 불에 댄 것처럼 욱신거렸습니다. 정체 모를 남자들이 돌아가며 주먹과 발로 찍어내리는 바람에 몸이 어디까지 부서졌는지도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누가 시킨 짓인지 나도 아는데요. 문태경이 이를 악물고 겨우 한마디 했습니다. 입안의 고인피 때문에 발음이 정확하지 않았는데요. 그래도 이름 하나만큼은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민두식. 누군가는 한 번쯤 막을 줄 알았는데요. 아무도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김선재는 애초에 태경 편에 설 사람이 아니었고 공 실장은 어디까지가 충성인지 어디부터가 양심인지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문태경은 한 사람만 떠올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사실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움직일 사람. 설희 씨 아니 지금은 루시아. 하지만 바로 그때였습니다. 창고 밖에서 낯선 엔진 소리가 가까워지더니 금방이라도 멈출 듯한 기세로 브레이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어서 누군가의 발걸음이 가까워졌는데요. 문태경은 그 발걸음이 이상하게 익숙했습니다. 거기까지. 짧은 목소리가 창고 안 공기를 갈랐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모태주였습니다. 평소처럼 농담도 익살도 없었는데요. 손에 들려있던 철 파이프가 바닥을 긁으며 내는 소리가 오히려 말을 대신했습니다. 누구야 너? 남자들이 당황해서 물었는데요. 모태주는 따로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몸으로 대답했습니다. 손목을 꺾고 턱을 가격하고 무릎을 접게 만들었습니다. 1명, 2명, 3명.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소리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명이 비틀거리며 달려들다가 바닥에 쓰러졌을 때 창고 안은 숨소리만 가득 찼습니다. 모태주는 그제야 문태경 쪽으로 돌아봤는데요. 피범벅이 된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태경 씨 들려요? 나예요. 모태주. 문태경은 겨우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야 속에서도 그 얼굴만은 알아볼 수 있었는데요. 소리를 내기는 힘들어서 입술만 살짝 움직였습니다. 태주 씨. 그 한마디가 모태주의 심장을 크게 때렸습니다. 살아있으면 됐어요. 나머지는 나중에 소주 마시면서 욕하세요. 일단 나갑시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손이 떨렸습니다. 오늘 한 발만 늦었어도 이 창고는 시체 처리장으로 끝났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바로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찰차, 구급차, 그리고 익숙한 차량 한 대가 잇따라 창고 앞에 멈춰 섰습니다. 가장 먼저 뛰어들어온 사람은 루시아였습니다. 태경 씨. 루시아는 문태경 모습을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동안 마음속 깊이 숨겨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올라왔는데요. 지금은 그 어떤 계산도 복수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살아있어서 다행이다라는 안도감뿐이었습니다. 스텔라장도 뒤이어 들어왔는데요. 평소 여유 넘치던 표정 대신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누가 감히 내 사람한테 손을 대. 그녀의 말투에는 분노와 공포가 동시에 섞여 있었습니다. 잠시 후 수하들 몇 명이 경찰에게 붙잡혀 끌려나가면서 외쳤습니다.
민두식 회장이 시킨 거예요. 우리는 지시받은 대로 한 것뿐이라고요. 그 외침이 끝나자 창고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루시아의 손이 떨렸고 모태주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스텔라 장은 이를 악물고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숨을 데도 없겠네, 그 사람. 같은 시각 병원 병실에서는 또 다른 결말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민두식 회장님, 문태경 납치 살해미수 사주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사관의 목소리가 병실 천장을 울렸습니다. 민두식은 상반신을 겨우 기대고 앉아있다가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빛이 번쩍했습니다. 뭐? 누가 날 누구로 보고 이러는 거야?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하반신은 전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허리 아래가 낯선 사람 몸처럼 느껴졌는데요. 난간을 붙잡은 손에만 힘이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수갑이 손목을 감싸자 민두식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웃음 비슷한 숨을 내뱉었습니다. 나 아직 안 죽었어. 이런 식으로 끝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나 수사관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영장 내용을 읽어 내려갈 뿐이었는데요. 그 종이 위에는 기술 탈취, 사고 조작, 해외 비자금 같은 단어들이 줄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잠시 뒤 검찰 수사팀은 민두식 집무실에서 숨겨진 금고를 찾아냈습니다. 책상 밑 이면판 뒤에 숨겨져 있던 금고였는데요. 숫자, 조합을 맞춘 뒤 문이 열리자 수북이 쌓인 봉투와 장부, 오래된 다이어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첫 장을 펼친 수사관이 중얼거렸습니다. 이 정도면 회사 하나가 아니라 사람 인생 서너 개를 통째로 바꿀 수 있겠는데요. 비밀 장부가 검찰청으로 옮겨지는 동안 조사실에서는 또 한 사람이 진술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서랍 안에 있을 거라고 했죠. 우리 아버지 기술 가지고 장난친 서류도 그날 사고에 대한 기록도요. 문태경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단단했습니다. 민두식이 어떤 방식으로 회사를 키웠는지 거기 다 적혀 있을 겁니다. 제 추측이 아니라 직접 본 적이 있어요. 어린 시절에요. 검사는 그 말을 듣고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금고 안에 있는 서류 전부 압수하세요. 특히 손으로 직접 적은 다이어리는 따로 분류하시고요. 잠시 후 확보했습니다라는 보고가 들어오는 순간 민두식의 지분과 관련된 모든 권리 행사는 법원 긴급 결정으로 묶여버렸습니다. 주식 이동도 매각도 의결권 행사도 전부 차단된 상태가 됐습니다. 그 사실을 맨 마지막으로 알게 된 사람은 민경채였습니다. 특별수감실 안 민경채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집 망해요. 그냥 스캔들 정도가 아니라 뿌리째 뽑히고 있어요. 민두식은 상반신을 겨우 세운 채 딸을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 안에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은 오기가 남아 있었는데요. 동시에 태어나 처음 느껴보는 무력감도 스며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뭔데? 아버지 지분이 다 막혔다면서요. 그럼 제 이름으로 옮겨놓으면 되잖아요. 아직 판결 난 것도 아니고 조정할 시간도 있는 거고요. 제가 움직이면. 민경채는 그 말을 하면서도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눈동자 속에 놓치고 싶지 않은 욕망과 공포가 동시에 번졌습니다. 지분을 나한테 넘겨주세요. 제가 지킬게요. 우리 집도 회사도. 그 말은 구걸이면서 동시에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민두식은 난간을 붙잡은 손에 힘을 줬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는데요. 그 침묵은 아버지가 딸을 마지막으로 시험하는 시간 같았습니다. 내가 움직이게 되면 다시 나한테 돌려줄 거지. 목소리는 낮았지만 여전히 독했습니다. 당연하죠. 아버지가 다시 일어나시면 제가 물러나면 되잖아요. 제 욕심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에요. 우릴 통째로 날려버리려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한테 그냥 내줄 거예요? 민경채 말에 민두식 눈빛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래, 경채야. 변호사 불러. 서류 준비하라고 해라. 그 말을 듣는 순간 민경채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아직 다 끝난 게 아니라고 스스로를 설득할 수 있는 유일한 문장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순간 수감실 문이 열렸습니다. 민두식 피해자께 통보드립니다. 지분 양도는 현재 불가능합니다. 수사관이 서류철을 들고 들어오면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아버지 재산인데 본인이 정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민경채가 거의 소리치다시피 물었는데요. 수사관은 준비해온 서류를 넘겨주며 차갑게 설명했습니다.
방금 비밀장부와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법원에서 긴급 압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민두식 씨명의 지분, 부동산, 예금 전부, 유통이나 양도, 매각, 심지어 의결권 행사까지 당분간 전부 금지입니다. 설명은 길지 않았지만 그 말들이 민경채의 양쪽 관자놀이를 동시에 찍어 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우린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오늘 이 시점부터는 한 발도 못 움직이십니다. 그 말을 끝으로 수사관들이 나가자 수감실 안에는 숨소리 2개만 남았습니다. 민두식은 난간을 잡고 버티다가 힘이 빠져 앞으로 고꾸라지듯 상반신이 꺾였습니다. 안 돼. 그건 내 건데.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만들어 온 건데. 그의 목소리는 마치 오래된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처럼 흔들렸습니다. 민경채는 벽에 기대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울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이제 뭐해요? 어떻게 버텨요? 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민두식은 입을 벌린 채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그 눈빛 안에서 비로소 패배를 인정하는 그림자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병원 복도 끝에서 루시아는 문 하나를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민경채가 다시 세리 이야기를 꺼내고 있었는데요. 그 목소리가 문틈으로 새어나왔습니다. 아버지도 나도 세리도 루시아 그 여자한테 다 이용당했어. 그 여자가 우리 집안을 통째로 먹으려고 일부러 들어온 거라고. 아까 술집에서 김선재가 던졌던 말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나머지는 공 실장한테 직접 들으세요. 그 사람이 제일 잘 아니까. 공 실장이 언제 누구에게 무엇을 넘겼는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비밀장부가 검찰 손에 들어간 시점도 문태경 위치를 루시아가 확인한 시점도 묘하게 한 줄로 맞물려 있었습니다. 누가 시간표를 짠 걸까요? 스텔라 장일까요? 김선재일까요? 아니면 그 둘보다 더 오래, 더 깊이 이 집안을 지켜본 누군가일까요? 한 가지 분명한 건 이 밤으로 끝나는 사람은 아직 아무도 없다는 거였습니다. 무너진 사람 위에 다시 올라서려는 자들, 진실을 들었다고 믿지만 여전히 절반밖에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아직 입을 열지 않은 증인까지. 루시아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태경 씨, 버텨줘서 고마워요. 이제부터 진짜 시작입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가 이 싸움이 끝이 아니라 2라운드의 시작이라는 걸 조용히 선언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이 재판정에서 엄마라는 말은 누군가에게 돌려지고 누군가에게서 영영 빼앗길 거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그 한 줄이 떨어지는 순간 방 안 공기가 쑥 내려앉았습니다. 피고인석 한 줄에 민두식, 민경채, 김선재, 민수정, 오자경, 민지섭이 나란히 앉아 있었고요. 방청석 맨 앞줄에는 정루시아 그리고 옆에 굳은 얼굴로 앉아있는 민세리가 있었습니다. 그 뒤에서 스텔라 장이 두 사람을 한 번에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눈빛엔 연민과 결심이 같이 섞여 있었습니다. 판사가 범죄 사실을 읽어내려가다가 한 부분에서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피해자 고 백미소 양 관련 허위 보도, 조작 및 사건 은폐 피고인 민경채. 그 이름이 불리는 순간 민경채 어깨가 움찔했는데요. 바로 그때 정루시아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허락해 주신다면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허가가 떨어지자 루시아는 피고인석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민 사장님, 우리 미소 이름 한 번이라도 제대로 불러보신 적 있으세요? 그 아이를 가짜 피해자라고 부른 건 기억하시면서요. 목소리는 높지 않았는데요. 오히려 담담해서 더 아프게 꽂혔습니다. 저는요, 미소 영정 앞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미소야,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버텼어요. 민 사장님은 그 시간에 뭘 했는지 이제 판결로 듣고 싶습니다. 그 말이 끝났을 때 민세리가 옆에서 숨을 크게 들이켰습니다. 그녀의 손은 무릎 위에서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이 들어가 있었는데요. 루시아가 살짝 손등을 덮어줬습니다. 판사가 다시 절차를 진행하려던 찰나 다른 이름이 불렸습니다. 증인 공 실장. 평생 민씨 집안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던 공 실장이 오늘은 그 집안을 무너뜨리는 증인으로 서게 된 순간이었는데요. 그는 증인석에 서서 한참 동안 손을 떨리게 쥐고 있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신생아실이 뒤섞였을 때 저는 말렸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회장님이 약점될 만한 건 다 치우라고 하셔서 원장이 제안했어요. 애 하나 바꾸면 깔끔해진다고.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크게 일었고요. 공 실장은 눈을 감았다 뜨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바뀐 애가 백미소랑 지금 민세리입니다. 순간 민경채 입술이 하얘졌습니다. 민세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숨을 들이켰다가 제대로 내쉬지도 못했는데요. 판사가 방청석을 정리하느라 망치를 여러 번 두드려야 했습니다. 검사가 차분하게 정리했습니다. 정리하자면 고 백미소 양이 민경채 피고인의 친딸이고 현재까지 민경채 피고인의 딸로 자라온 민세리 양이 출생 기록상으로는 백설의 지금의 정루시아 씨의 딸이라는 말씀이군요. 공 실장이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 여러 사람의 인생이 한꺼번에 방향을 틀었는데요. 이 장면이 오늘 이 재판의 가장 큰 폭발점이자 이 드라마 전체에서 가장 날카로운 진실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오기까지 이야기는 꽤 멀리 돌아왔습니다. 몇 달 전으로 잠깐 시간을 돌려보면요. 민두식은 그때도 여전히 자신이 판 사람 숫자까지 다 쥐고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병실 침대에 상반신만 기대 앉은 채로 전화기 너머에 대고 짧게 말했죠. 이번에는 확실하게 처리해. 그 처리 대상이 문태경이라는 건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한편 루시아는 병실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은 틈 사이로 그 말을 들었는데요.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으면서 오래 눌러놓았던 불안이 한꺼번에 솟구쳤습니다. 또 누가 사라질 수도 있겠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밤 루시아는 문태경 휴대폰의 위치 추적 앱을 깔아두었고요. 그 선택 하나가 나중에 민두식 인생 전체를 뒤집는 도화선이 됩니다. 조필두가 증인석에 서서 문태경 부모를 죽음으로 몰았던 그날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브레이크 라인 손대라고 지시받았고 저는 돈 보고 움직였습니다. 사고 뉴스를 보고도 끝까지 모른 척했습니다. 죄는 제 몫이지만 그 지시를 내린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검사가 확인을 요구했을 때 조필두는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민두식 회장이었습니다. 문태경은 고개를 푹 떨군 채 숨을 길게 내쉬었는데요. 옆에 앉아있던 모태주가 살짝 팔꿈치를 쿡 찔렀습니다. 이제 끝까지 갑시다, 태경씨. 여기서 멈추면 우리 부모님이 손해죠. 그 말 한 줄에 태경 눈빛이 다시 또렷해졌습니다. 이어서 공 실장의 증언, 유전자 검사 조작 관련 자료, 김선재와 민수정이 주고받은 이메일까지 차례대로 공개되면서 재판은 더 이상 의혹의 영역이 아니게 되었고요. 판결은 하나씩 내려졌습니다. 먼저 김선재. 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위치에서 그 법을 이용해 남의 인생을 마음대로 썰어왔던 대가였는데요. 출생 조작, 증거인멸, 공모, 직무남용까지 여러 죄가 겹치면서 그는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고개를 든 곳은 민수정, 민전무 자리였습니다. 민수정은 피식 웃으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김변 이번엔 혼자 빠져나가지 마요. 같이 책임져요. 우리 둘이 같이 판 엎었으니까. 그 말은 미련이라기보다 스스로에게 향한 자조에 가까웠습니다. 민수정 역시 집행유예가 어려운 형을 받았고요. 더 이상 민전무라는 호칭이 어울리지 않는 위치로 내려앉게 됐습니다. 다음은 민경채. 검사는 세리 사건 당시의 문자, 내부 회의록, PR팀 지시 정황을 차근차근 읽어내려갔습니다. 피고인은 민세리 양의 범죄를 가리기 위해 피해자인 고 백미소 양을 거짓으로 낙인 찍는 허위 보도를 주도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들고 물었습니다. 피고인, 아직도 자신이 엄마로서 딸을 지키려 했다고만 생각하십니까? 민경채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세리를 위해서였어요. 그게 잘못된 방법인 건 인정하지만 저는 그 애를 제 딸이라고 믿고 살았고. 그때 옆에 앉아있던 세리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저도 한마디 해도 될까요? 허락이 떨어지자 세리는 피고인석을 바라봤습니다. 큰언니, 아니 민 사장님. 저도요, 언니가 저를 사랑했다는 건 알아요. 근데 그 사랑 때문에 죽은 사람이 있다는 것도 이제 알게 됐어요. 그 사람 딸이 여기에 앉아 있고요. 세리는 옆에서 루시아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 이제 언니 편만 들 수는 없어요. 같이 책임지자고 말해야 할 것 같아서요. 그 말에 민경채 눈에서 눈물이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판사는 민경채에게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엄마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집착과 권력 남용이 결국 형량으로 돌아온 순간이었어요.
마지막으로 민두식. 비밀장부 조필두 진술 각종 사고 조작과 비자금, 살인교사까지 모두 종합되면서 형량은 사실상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야 할 수준으로 내려졌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습니까? 민두식은 한동안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가 낮게 웃으면서 중얼거렸습니다. 돈이 다인 줄 알았지. 세상은 원래 그런 거라고. 근데 이 안에 들어오고 나니까 알겠더라고. 돈으로 안 되는 게 딱 두 개야. 시간을 거꾸로 돌리는 거랑 죽은 사람을 데려오는 거. 그 말에 재판정 여러 곳에서 다른 숨소리들이 한꺼번에 요동쳤습니다. 누군가에겐 너무 늦은 후회였고 누군가에겐 겨우 시작된 치유였으니까요. 법원 판결이 끝났다고 모든 게 자동으로 정리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민간유통 지분 구조를 정리하고 피해자와 회사 직원들 삶을 동시에 지켜야 하는 문제는 또 다른 전쟁이었는데요. 그 전쟁의 선봉에 선 사람이 스텔라 장이었습니다. 임시 주주총회 날 사람들은 민씨 집안이 완전히 쫓겨나는 자리 정도로만 예상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단상에 선 스텔라 장은 생각보다 조금 더 멀리 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저를 그동안 돈 많은 해외 투자자 정도로 보셨겠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 더 있습니다. 저는 이 회사 때문에 아들을 잃었고, 이 회사 때문에 한 엄마가 딸을 잃었고, 또 다른 딸이 평생을 빼앗긴 걸 옆에서 본 사람이기도 합니다. 회의장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이 회사를 그냥 없애버리는 건 쉽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 건물 아래에서 밤새 물류 정리하는 직원들, 대리점에서 땀 흘리는 사람들까지 같이 무너져요. 잘못을 저지른 건 위에 앉아있던 몇 명이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니까요. 스텔라 장은 준비해온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회사를 처벌하는 방식 대신 갈아 끼우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오늘부로 민간유통 최대 주주는 민씨 집안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는데요. 스크린에 새로운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재단법인 백미소 기념 나눔재단. 민두식 민경채 지분은 법원 압류 이후 재계 일부가 넘어왔고 그 지분 전체를 이 재단 명의로 옮기겠습니다. 이 재단의 1차 목적은 피해자 배상이고 2차 목적은 사회공헌, 3차 목적은 이 회사에서 일해온 직원들에게 지분을 나누는 겁니다. 누군가 질문했습니다. 그럼 실질적인 경영은 누가? 스텔라 장이 짧게 웃으며 말했어요. 노인이 또 회장 자리 욕심내면 꼴불견이죠. 저는 이사회 의장까지만 할게요. 실제로 회사를 굴릴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그녀가 가리킨 곳에는 문태경과 정루시아가 서 있었습니다. 문태경, 내 부모한테 빼앗겼던 걸 돌려받은 셈이라고 생각해. 다만 똑같이 흉하게 하지는 마라. 투명하게 정면으로. 그러라고 주는 거야. 여사님 저한테 말씀도 안 하시고 이렇게 크게 벌려놓으시면. 야 문태경. 넌 평생 누군가가 짜놓은 판에서 싸웠잖아. 이제 내 판 짜보라고 주는 거야. 겁나면 옆에 있는 사람 꽉 붙잡고 하고. 옆에 있던 루시아 쪽으로 고개를 돌리면서 덧붙였습니다. 설이야. 내가 여기까지 버틴 거 나 다 봤어. 도망칠 기회도 많았는데 안 도망치고 진실 끌어내려고 끝까지 버틴 사람한테는 판을 한번 맡겨볼 만하다고 생각했다. 루시아는 눈가가 붉어지면서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사님 과분한 자리예요. 미소 이름으로 받는 자리니까 더 무서운 자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너한테 주는 거야. 무서운 줄 아는 사람한테 줘야 덜 망가지니까. 스텔라 장은 마지막으로 세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리. 세리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도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었습니다. 넌 아직 딸이라는 말이 어디에 붙어야 할지 모르겠지. 괜찮아. 오늘 당장 정답 찾으라는 사람 없으니까. 대신 도망만 안 갔으면 좋겠어. 도망 안 갈게요, 여사님. 좋아. 그래서 미소재단 1호 프로젝트 책임자를 내가 해. 제가요? 세리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가짜 뉴스 피해자, 왕따 당한 아이들 돕는 프로젝트야. 내가 저지른 잘못도 내가 받은 상처도 다 거기서 쓰면 된다. 평생 미소한테 비쳤다고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갚아. 그게 내 형벌이자 내 일이지. 루시아가 조용히 거들었습니다. 우리 미소가 살아있었다면 분명 그런 곳에서 뛰어다녔을 거예요. 세리야, 내가 대신 뛰어줘. 세리는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후두둑 떨어졌는데요. 이번엔 슬픔만 담긴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몇 달 뒤 세상은 조금씩 다른 풍경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미소분식 간판 아래에는 새로 작은 문구가 붙었는데요. 백미소 그리고 모든 미소를 기억하며. 가게 안에서는 루시아와 주연아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주방에서는 모태주가 앞치마를 두르고 떡볶이 소스를 졸이고 있었습니다. 누님, 오늘은 고춧가루 조금 줄여봤는데요. 애들 반찬에도 같이 내야 해서. 태주씨, 누님 소리할 시간에 설거지부터 끝내요. 점심 몰려오기 전에. 둘의 티격태격하는 말 사이로 문태경이 회사에서 잠깐 짬을 내 들러서 컵라면에 떡볶이를 말아먹고 갔고요. 태경씨, 회장님이 회사 떡볶이 매출 말고 우리 집 떡볶이 매출만 신경 쓰는 거 직원들이 알면 어떡해요? 대행님, 아니 회장님. 제 인생 주력 상품은 여기 떡볶이라서 괜찮습니다. 서로 존댓말을 유지하면서도 예전보다 훨씬 편한 웃음이 오가는 사이가 됐습니다. 복수와 증오 대신 남은 시간을 어떻게 쓸지 함께 고민하는 동료이자 가족처럼요. 한편 미소재단 사무실에서는 민세리가 운동화 차림으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세리 대표님, 오늘 상담 예약 꽉 찼어요. 직원이 장난스럽게 부르자 세리는 웃으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표는 무슨? 나 아직 벌 받는 중이에요. 대신 오늘 상담은 한 명도 대충 안 볼 거니까 각오해요. 애들 울고 나가면 안 되게. 책상 한쪽에는 아직도 엄마, 큰언니, 루시아 이런 이름들이 뒤섞인 메모지가 붙어 있었지만 예전처럼 그 메모를 찢어버리려 들지는 않았습니다. 언젠가 진짜 엄마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입에서 나올 날까지 혼란한 마음 그대로 안고 가기로 한 거죠. 교도소 면회실 저편에서는 민두식이 조용히 뉴스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아래 자막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민강유통 미소재단과 함께 아동 청소년 피해 지원 사업 확대. 민두식은 씁쓸하게 웃으면서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내 이름은 안 남는구나. 하지만 그게 이 이야기에서 가장 정직한 결말이었습니다. 남의 피와 눈물을 밟고 올린 이름은 결국 이렇게 지워지게 돼 있으니까요. 반대로 한 분식집에서 시작된 한 엄마의 눈물과 한 소녀의 미소는 재단 간판과 아이들 웃음 속에 오래 남게 됐고요. 어느 날 스텔라 장은 혼자 미소분식 앞에 서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루시아, 세리, 태경, 태주, 주연아. 서로 다른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한 공간에서 웃으면서 움직이고 있었는데요. 그 모습을 잠시 바라보던 그녀에게 루시아가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여사님 안 들어오세요? 오늘은 자리 넉넉해요. 야, 내가 들어가면 또 다들 일어나느라 바빠지잖아. 멀리서 구경하는 걸로 충분해. 스텔라 장은 그렇게 말하면서도 눈을 쉽게 떼지 못했습니다. 여사님 입장에선 좀 모자라 보이지 않아요? 벌 받은 사람도 있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루시아가 조심스럽게 묻자 스텔라 장이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벽하게 맞아 떨어지는 세상은 없어. 그래도 억울해서 울기만 하는 사람은 없게 만들어놨잖아. 그 정도면 노인네가 이 나이에 할 건 다 한 거지. 그녀는 마지막으로 간판 아래 작은 글씨를 한 번 더 읽었습니다. 백미소 그리고 모든 미소를 위해. 스텔라 장은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습니다. 이 이야기 속 사람들은 결국 각자 저지른 만큼 벌을 받고 버틴 만큼 돌려받았습니다. 누군가는 감옥에서, 누군가는 재단에서, 또 누군가는 분식집 주방에서요. 인과응보, 권선징악이라는 말이 교과서 문장이 아니라 이 사람들 삶 그 자체가 된 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는 여기서 끝나지만 이들이 서로에게 조금씩 갚아나가며 사는 시간은 조용히 계속될 거라는 걸 누구라도 쉽게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